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후기 지방군사제도를 공부하고 있는 서태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조선후기 충주 진영입니다. 이 충주 진영하고 청주 진영은 내륙에 위치한 그 군사기지여서 바닷가에 위치한 그 군사기지와는 좀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일단 반대있나요? 예. 우선 그 충주 진영에 대해서 설치와 변천, 구조는 충주 진영의 건물, 관할 건물하고 군인들, 그 다음에 충주 진영의 재정, 그 다음에 이제 충주 진영의 기능을 군사적 기능, 치안적 기능, 대민 지원의 기능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영이라는 용어는 임진왜란 중에 생겨납니다. 임진왜란에서 육지에서는 크게 조선군이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평양성 전투에서 효력을 발휘했던 명나라의 기요신서법, 이 기요신서법을 창안한 사람이 척계광이라 해서 척법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 소주, 항주 지역이 절강성 지역이라 해서 절강벽법이라고 하는데, 이 병법을 도입해가지고 중앙에는 훈련도감, 지방에는 소고군을 창설합니다. 근데 이 소고군의 편제가 영사초기대입니다. 그래서 세상부 편제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 지휘관으로 영장을 둡니다. 그래서 조선전기의 진관이라든가 진의 설치, 진에다가 바로 이 소고군의 최고 편제인 영을 설치하면서 진영이라는 호칭이 생겨납니다. 진영은 이 충청도의 경우 조선에게 5곳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병영은 하나, 수영 하나, 그 다음에 수군 첨사 망로제는 그 진영처럼 5곳인데 진영이 훨씬 군인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군에서 진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고 그 다음에 도해지에서 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영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영이 속단전에서 보면은 경기도 6, 충청도 5, 경상도 6, 전라도 5 등 46개입니다. 그런데 진영에 대한 이 사례 연구는 제가 한 3개 했는데 그게 답니다. 그래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에 대한 연구가 보다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충주 진영에 대해서 앞에서 본 목차대로 설치와 변천, 구조, 기능 이런 걸 살펴가지고 충주 진영과 다른 진영과의 공통성과 차별성 이걸 통해서 진영에 대한 이해 그러면서도 또 이제 충주 진영의 특성을 알아보려 합니다. 조선전기에 이제 충주, 그래서 이제 그 충청도의 주진, 거진, 제진. 그래서 이 충주를 보시면 이제 충주 목사가 거진의 군사지휘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제진의 그 지역, 뭐 청풍, 단양이라든가 괴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전기 진관 체제에서는 주진, 거진, 제진으로 되어 있는데 주진은 종이품 병마전도사가, 거진은 정삼품 병마 첨절차사가, 제진은 이제 종사품 병마 첨절차사와 종육품 병마 절대도의가 최고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진의 병마절도사는 거진의 병마 첨절차사를, 그리고 거진의 병마 첨절차사는 제진의 병마 동첨절차도와 병마 절제도를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충청도 주진의 그 병마절도사는 2명인데 한 명은 관찰사가 겸하기 때문에 조선전기에는 해미
해미에 있는 충청병영의 병마절도사가 실질적으로 육군을 이끕니다. 그 다음에 거질의 병마첨절도사는 바로 충주, 청주, 공주, 홍주. 홍주는 지금의 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주의 목사가 겸유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달리 육지에서는 이 진관체제에서는 수령이 군사지관을 겸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주의 경우 충주 목사가 거질의 병마 첨절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충주 병력은 전체 충주 진관에 속한 전체 병력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충주 판관이 대신 지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의 경우 수령이 군사지관을 겸유하는 이런 것이 진관체제의 특징인데 그리고 이제 그 진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훈련, 그다음에 점검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아까 보았듯이 충주의 경우에는 충주 주변의 9년의 읍들이 충주성을 중심으로 해서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주장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의 경우 충주, 청주, 공주, 홍주 4개의 방어선을 둬가지고 한 지역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3지역이 이제 버팀으로써 넓은 지역에 빨리 적이 진출하는 것을 막는 전술이 진관체제입니다. 그리고 수령이 육군의 경우 군사지관을 겸임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령 중에서는 병법이라든가 무제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군사를 지휘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도망가는 현상, 또 장소를 갑자기 교체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약점이 있는 게 진관체제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시정하기 위해서 적이 상습적으로 예를 들면 해미에 쳐들어온다. 그러면 충주, 청주, 공주, 홍주를 각각 방어하지 말고 해미에다가 병력을 총 집결시켜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적의 침략 규모라든가 상습적인 침입 시기나 루트가 있으면 특정 지역의 병력을 집중시켜 방어해보자라는 이런 전술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승방략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승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승방략으로 전투를 칠 때는 중앙에서 군사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군사지휘관이 내려옵니다. 이래서도 약점이 있습니다. 해미에 왜구가 쳐들어왔다 해가지고 서울에서 지휘관이 내려오면은 보고하고 지휘관이 내려올 때 이미 이제 전투가 끝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임진왜란 때 대구 전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권위십균학과의 소사행장의 부대가 북상할 때 대구에다가 경상도 국부병력을 집결시켜가지고 방어를 하였는데 순변사 2일이 더 늦게 도착함으로써 싸우지도 못하고 대구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제승방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진관체제의 약점은 제승방역이 보완하는데 문제는 제승방역은 지휘관이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한 번 전투에서 패했을 때 빠른 속도로 넓은 지역으로 적이 진출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바로 대구 전투, 상주 전투 그리고 상금전투 깨진 다음에 20여일 만에 서울에 함락됩니다. 그래서 진관체제에 의해서 충청도 넷, 경상도 6, 경기도 몇 이렇게 각자 방어했으면 그렇게 빨리 적이 진출하지 않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권위십균학과의 부대가 18,700명이기 때문에 진관 하나의 병력을 가지고 막기는 어렵습니다. 병력을 좀 모아서 싸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진관체제에 의해서 훈련 점검이 이루어지고 유사시에는 적의 침략 규모, 루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승방략도 활용되는 가운데 임진왜란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진성 전투라든가 동래성 전투는 진관체제에 의한 전투입니다. 지방의 수령이라든가 지방의 군사지휘관이 이렇게 싸우는 전투고 대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지만 대구 방어선과 충주 방어선은 중앙에서 유능한 지휘관이 내려가지고 병력을 모아서 싸우는 전투이기 때문에 이건 제승방략 전투입니다. 그래서 제승방략 전투와 진관체제 전투 이 두 가지가 겸용되는 가운데 임진왜에서 일본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임진왜에서 조선군은 일본의 조총에 고전합니다. 상당히 정확도가 있고 살상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100m 내외에서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조청에 고전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지간의 겸용한 수령이 많이 도망갑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나타나가지고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복귀해라, 이런 정도까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제승망략 전투, 대구 방어선 최고 지휘관 이일이 제때에 도착하지 못해 싸우지도 못하고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주 탕금대 전투에서 또 패배하면서 불과 20여일 만에 한양이 무너지는, 그래서 45일 만에 평양, 이런 식으로 일본군이 빠른 속도로 넓은 지역에 전출하는 이런 제승망략의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관체제의 문제점과 제승망략의 문제점, 이 두 가지, 그리고 조총 이런 것 관련해서 정부는 군사 조직을 이제 개편합니다. 그래서 평양성 전투에서 효용성이 입증된 명나라의 기효신서의 무기, 편제 등을 참고해서 1593년 중앙의 훈련도감, 94년에 소군을 창설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4개의 영, 그리고 평안도에 또 여기 나오듯이 안주, 영변, 구성, 의주 이런 데에 진관에다가 영을 설치합니다. 충청도에도 이제 1595년 편호군 3,000명에다가 호구수, 살수 각각 1명에게 도우미, 봉적을 합해가지고 1만 명이 설치됐다, 이렇게 하니까 앞에 이제 우영이 1247명, 그 다음에 영변이 814명, 후영이 715명 정도 보면, 요 정도면 충청도에서도 2-3개 정도는 영이 설치될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요때 일단 설치된 거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기호신서는 우리나라 실정이 안 맞는다. 그래서 종전처럼 거진수령, 아까 얘기했던 홍주목사, 충주목사, 성주목사, 공주목사가 진관의 그 책임자가 돼가지고 소속 읍을 지휘하자. 그래서 별도로 영장이라는 정산품 영장을 두지 말고 거진수령, 목사가 군사지휘권을 행사하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 왕이 받아들여서 진관의 수령이 영장을 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예를 들면 충주에 영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충주 목사가 다시 영장을 겸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묘호란이 끝난 다음에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니까 다시 이제 문관, 은관수령이 이거 제대로 전쟁에서 군정을 지휘하지 못할 거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영장을 파견하고 충주 진영에도 1628년 최응일, 1630년 이염이 영장으로 파견된 것이 확인됩니다. 정삼품 영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자호란 때 영장이 전혀 활약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성태종이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근왕병이 이제 왕을 구하려 하는 것을 저지시켰지만, 이때에 제법 영장들이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는 겸영장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국본을 제기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려 했던 효종대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는 영장을 파견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수령을 겸용하자라는 절충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절충론이 나온 것은 우리가 이제 1637년 정충약전할 때 청나라와 군사력 강화라든가 군사력 정비를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청나라와의 마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막는다, 이런 그 주장을 하면서 이 세 개의 지역에서 이제 영장을 지역에 파견합니다. 이것이 이제 큰 틀이 돼가지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는 대체로 영장을 파견하는데, 충청도의 경우 해미도 처음에는 영장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해미의 인구가 충주, 청주, 홍제에 비해서 인구도 작고 토지도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군사지휘관에 대해서 접대를 한다든가 그들에게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는 좀 어렵다 해가지고 해민은 수령이 영장을 겸하게 합니다. 대신 해민은 무과 출신의 수령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수령이 겸임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1654년 이후 충주 진영에도 이제 영장이 파견되고 물론 영모 등으로 충주 목이 충원령으로 강등되면 충원 영장이라는 명칭으로 파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 충원 명칭으로 이렇게 검색을 다 해야 영장의 숫자라든가 또 그 다음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듯이 전형 홍주 파견, 좌영 해미 무시 영장을 겸함, 중영 청주 파견, 우영 공주 파견, 후영 청주 영장 파견입니다. 영장은 정상품인데 소속 군연의 군병의 훈련 점검 등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종대 이후 청과의 전쟁 위협이 감소하게 되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도적의 바로가 심해자 영장의 투포사, 도적을 잡는 투포사 역할도 겸임합니다. 그 결과 이제 진영이 투포영도 되면서 충주 영장도 투포사가 되고 충주 진영도 도적을 잡는 투포영이 되면서 지방의 치안 유지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시대의 군의 역할 이것도 있지만 평화 시대의 군의 역할은 육군 같은 경우는 치안 유지, 수군 같은 경우는 조은선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호송하는 것,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충주영은 이렇게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면서 조선 왕조 체제의 유지에 활용되다가 1895년 을미객 때 폐지됩니다. 충주 진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진영의 이제 관청 건물이죠. 그래서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죠. 충주성 남문이 쪽에 진영 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원도 있고 작청도 있고 장청도 있고 중산문도 있고 외문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1871년 지방이들 보면은 구체적으로 동원이 뭐 21칸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1872년 지방조도에 없었던 충주 진영의 건물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동원 영장이 군사 치안 등 사무를 보는 곳이다. 그 다음에 뭐 작청이 있으면 아전의 근무처다. 장청은 진영의 장교들이 머무는 곳이고 이게 이제 오래 하니까 자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산문은 작청, 장청을 할 때 통과하는 문. 그래서 진영의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외문로는 아래에는 출입하는 문이 있고 위에는 진영 밖을 감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7이 지방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호소업체는 전부 이 진영 사이즈 크기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아래쪽에 내야라든가 수집방, 집사청, 책방, 교사청, 군례청, 청봉 이런 것들이 187지도에는 없는데 호소업체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보고를 하려면은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육군과 수군의 군영 위치 및 군병입니다. 왜 왼쪽에 이제 보라색인가요?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맨 위가 서산에 있는 평신진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가 태안 소군진, 그 다음에 바로 아래가 안흥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간쯤 있는 것이 이게 보령의 수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비인의 만행진, 그 다음에 이게 서천의 서천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신진, 안흥진, 소군진, 마량진은 종삼품 수군첨절자세가 최고 지휘관이고 보령의 수영은 정삼품 수사입니다.
그 다음에 서천포 같은 경우는 종사품 수군만호가 최고 지관입니다. 이게 수군이고, 그 다음에 요게 해미 진영입니다. 요게 홍주 진영입니다. 육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공주 진영이고, 이게 공주 가명이죠. 청주 진영이고, 청주 병영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충주 진영이죠. 그래서, 이게 충청도 육군과 수군의 군영 위치인 군병입니다. 여기 이제 군병 숫자가, 여러분 수영 보면 5,359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맨 아래 진영에 여기 보시면 5곳의 총 군병수가 21,655명입니다. 가명은 5,860명, 병영은 3,397명, 수영은 5,359명, 5개 이 녹색의 수영 빼고 지인은 1,420명입니다. 따라서 압도적으로 5진영의 군인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홍주, 공주, 청주, 충주 아주 요충지에 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이 상당히 지방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5진영의 소국과 군병의 병정과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 홍주진, 좌영 해미진인데 이 홍주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전기에 비해서 이 홍주대 소속된 것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왜? 해미의 진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해미 쪽으로 많이 소속읍이 빠져나갑니다. 해미에는 원래 병영이 있었는데 병영이 청주로 이전하면서 군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바로 이제 충청도 5진영 중에서 호소 좌영을 여기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전기의 홍조진관에 속했던 소속읍이 해미 쪽으로 많이 갑니다. 뭐 중영, 우영, 후영은 그렇게 큰 변화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 별장, 천총, 파총, 초관 쭉 이렇게 군사지휘관이 있습니다. 별장은 마병의 군사지휘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기호신서의 병법에 따라서 보병을 막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르하체 후금이 날로 성장하고 인조 때쯤 되면 상당한 큰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또 군대는 기병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기병을 육성하면서 이게 별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지도서 후소읍지의 이제 충주 진영 구성원을 보면 쭉 보면은 여지도서가 있고 후소읍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XXX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여지도서에는 없고 후소읍지에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 뭐 토포군관이라든가 군모 청득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X자로 된 건 전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포와 관련된 인원이 나타난다. 그래서 원래는 국방을 위해서 설치한 건데 치안을 위한 인원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조선후기 진영은 국방과 치안 이렇게 나눠진 것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군무 청득군관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 군포를 납부하거나 돈을 납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후기 되면은 실제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군포라든가 돈을 내고 군대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충주 진영의 재정입니다. 충주 진영의 재정은 충주 목에서 제공한 경우와 그 다음에 충주 진영 소속 여러 읍이 내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역시 충주목이 가장 많이 냅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병영까지 있습니다. 병영은 이 진영보다도 한 뭐 너댓 배의 그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구만이 청주목 사였을 때 병영도 왔는데 진영의 경비까지 내려오니까 너무 힘들다. 별도의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수미라는 게 있고 43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01석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큰 이런 그 부담은 거의 충주 목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 목에서 하는 것을 여기 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송이버섯 같은 경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다 충주목에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목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영장 일행의 월급이라든가 반찬, 종이, 붓, 먹, 그다음에 방석, 요, 돗자리, 군갈, 옷 이런 것 등이 이제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출로서 여기에 이제 말과 관련된 말국과 관련된 그런 것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지초도 하고 반찬이 어물이라든가 과실 이런 게 있는데 충주 진영의 기타 지출 내역과 물품의 구입자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교사가 사서 바치기도 하고 주인이 사서 팔기도 하고 이방, 분기색, 그다음에 기타 산직, 주인, 그다음에 차사 이렇게 형방 이렇게 있는데 진영에서 물건값을 미리 받고 물건을 산 다음에 진영에 납부합니다. 그 외에 진영에서 필요한 물품은 시장 가격에 따라서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충주 진영의 이제 군사적 기능, 특히 이제 충주 영장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소속 읍인 충주, 제천, 음성, 영춘, 단양, 청풍, 연풍, 괴산, 군병의 훈련과 이렇게 점검을 담당합니다. 효종대 같은 경우는 9월부터 2월까지, 그 다음에 뭐 10월부터 1월까지 영장이 매달 한 번씩 고를 넣으면서 활쏘기, 총쏘기 이런 거 시험 보고 복장도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충주 진영의 가장 큰 기능 하나가 조령 방어입니다. 그래서 조령을 방어해서 일본군이 경상도에서 서울로 진격하는 것을 저지시키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성의 방어에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에는 경상도 병력까지 동원됐는데 너무 멀다. 따라서 제때 올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걸 대비해가지고 1673년부터 병자론부터 13년까지 서울 외곽 방어를 지원하면서 남한산성을 수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시 침략군이라든가 반란군이 충주의 노함을 비롯해서 여러 나루터에서 수로로 서울이나 경기도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도 이 노함을 거쳐서 용진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경상도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영이 방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안적 기능은 도적의 체포,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도의 체포와 뭐 신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도적의 체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 포획 이런 것도 하고 천주교도의 체포 해가지고 충주 중에서 15명이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체포자는 충주 포교, 그 다음에 이제 충주 진영에 속한 제천도 충주 진영에 속한 포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명이 충주 진영의 포교가 천주교도를 체포하고 신문하고 그리고 총 15명이 충주 진영에서 이렇게 목숨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28년 무신난이라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청주 쪽 반란군을 공격하고 상주 진영과 함께 경상도 반란군이 청주 쪽 반란군을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란군의 사람들을, 반란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표시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체포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미포라든가 좋은 직책을 받는다든가 이렇게도 하고, 이 반란에 가담했다고 도망갔던 전 괴산 좌수를 갖다가 나중에 체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필제가 이렇게 문경 이 적변 이때 이제 도주했던 사람들을 잡기도 했고, 잡아서 이제 관련 여부를 묻기도 했고, 동학난 때는 헛성을 퍼뜨려서 민심을 혈육시킨 동학교도를 체포하는 효시하는, 그래서 별난의 진압과 별난을 가담했다 도피한 자의 체포 이런 것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민지원은 이제 흉년도군에서 본과 가을에 지방군의 조련이라든가 이렇게 순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령이 있는 관문에서 복장이라든가 뭐 상태를 살짝 살펴보고 끝내는 관문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정됐어도 너무 수재가 심해가지고 재연을 다시 수축해야 될 때는 관문 지정도 않고 아예 이 재연 수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재연 수축이라는 것은 또락물이 잘 소통하도록 해서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1802년에서 1859년까지 충주진영 소속급 중에서 충주와 제천의 군병이 25회, 음성의 군병이 21회 재연 수축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란이 났을 때 지금도 군인들이 많은 활약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힌트를 얻어가지고 대민 지원이다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빨리 끝나라는 신호가 많아가지고 빨리 끝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